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항상 도둑맞은 스토리가 많았어요. 교수님. 네. 그 훔쳐갈 게 있는 집이었다는 걸 감사하게 아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여기서 꼭 하여튼 꼭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꾸 나를 부르주아로 만들고 자기를 프로레타인 척해. 돈 많이 버시잖아요. 어? 도둑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집은. 예. 훔쳐갈 게 없는 걸 어떻게? 아유 문도 항상 대문 열어놓고 아유 열어놔야지. 누가 오면 오히려 반갑지.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아유 그래요.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방송을 하면서도 집 한 채 없는 최욱 씨. 아 정말 집 한 채 없습니다. 아, 애가 셋인데도 집 한 채 없는 저. 예. 참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 서울 집값이 너무 네, 비싼데. 너무 비싸잖아요. 과연 최욱 씨의 그 안타까움을 혹시 오늘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의 집들이 뭐 당연히 사람이 있었으니까 집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또 바뀌었을 거고. 아 그런 변화상 궁금해지네요. 과연 예전에는 어떤 집들에 사셨고 지금은 어떤 집에 살고 또 앞으로는 어떤 집에 사실지 건축 뭐 주택 이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아 이게 탑이지. 네. 역사 설민서 건축 이 사람. 네. 되게 약간 안 좋은 얘기를 들리는데요. 자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어, 네. 역시 은근히 연맥이 재밌게 아니야 있네. 매기는 거 아니야. 1인자라는 거야 1인자. 아, 1인자면 다른 데도 1인자 많은데. 굳이 설민석 씨 그 아 왜? 아 그래 알았어. 예능의 유재석. 네. 그다음에 건축에는 이분 됐죠? 네. 일단 뭐 서울시 주택 변천사 중에 근데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도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네. 우리가 뭐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음. 광복 이후 요 정도부터 봐야 되나요? 네, 보통 그렇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전쟁이 있었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 지어진 집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집들을 주로 이제 막 전후니까 급하게 막 대충 지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음. 그 농사짓던 일자리에서 공장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무직들이 생겨나는 시점이었으니까 뭐 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때였죠 그때가. 네. 그래서 뭐 달동네들도 많이 생겨났고 네네. 빠르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집들을 뭐 무허가로 많이 지어내는 그런 수준이었죠.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없는 상태로 막 집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전기가 놓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집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집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상하수도 그다음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뭐 이런 순서였으니까 네.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적에 보면은 그 하수도가 없어서 개천을 하수도로 쓰던 때가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 그럼 집 복개가 바로 되기 전에. 옆에 그러면 하수도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이 흐르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와서 요강에 있던 그걸 네. 오물을 버리고 막 그러는 소위 말하면 있었어요. 똥물. 네. 야, 우리도 어릴 때 똥물이 있었어. 네. 냄새 엄청나게. 냄새 많이 네. 나고. 그래서 뭐 중량천 이런 데는 정말 까맸어요 색깔이. 아, 사람들이 죄다 거기다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올림픽 할 때 처음으로 한강 옆에 하수도관을 뚫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거대한 그 하수관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정말 심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수로를 놔가지고 다 정비를 했군요. 네, 정비를 어. 꾸준하게 7, 80년대 거치면서 했다고 봐야겠죠. 어릴 때 있었어. 지금 생각나네. 똥물. 아, 똥물 버리고. 예. 그때는 그러면 우리 교수님 어떤 집에 사셨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주택을 경험해봤는데 예. 태어날 때는 단층짜리 그런 주택 있죠, 조그만한 거 예, 마당 예. 있는 집. 그러다가 4살 때 2층 양옥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파트로 이사를 갔거든요. 좀 그러다가 사셨네, 그죠? 또 열등감 나 올라온다 또. 아. 4살 때 벌써. 아니 한 번 유복하면 영원히 유복해. 아니 우리나라가 또 IMF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확 갈아져 엎어진 적이 있어요. 아, 그 어려운 걸 이렇게 그 경험한 것처럼 마치 훈장 같이. 내 것처럼. 아, 이런 네. 거. 가난까지 훔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아, 또 열등감 쑥쑥쑥 또 올라오네. 네. 아. 마당 있는 집에서 사셨다 이거죠. 네. 그때 나 웬만한 데는 집은 다 마당이라기보다는 그냥 공터가 좀 있는 거죠. 우리 골목길이 마당처럼 쓰지 않았나요 옛날에 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또 함부로 하시면 네. 또 이제 누군가는 상처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어렸을 때 차도 있으셨대요. 진짜로? 초등학교 때 처음 샀습니다. 네. 그때 차 있었으면 뭐 그냥 제가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공격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서울 주택의 변천사에서 예. 가장 이제 뭐 핵심이 아파트의 등장이겠죠. 그게 제일 크죠.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기준은 뭐예요? 뭘 보고 우리는 아파트라고 합니까? 아 빌라와 아파트의 차이. 글쎄요, 그저 애매한 좋은 지적이신데 네. 도대체 몇 층부터가 아파트냐? 네. 어. 근데 저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한
3층 이상 되면은 아파트지 않나?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 집 위에 다른 세대가 산다는 거가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아. 계속해서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현대식으로 아파트라고 하면은 저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아파트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네. 그럼 이제 빌라 수많은 빌라들이 다 빌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집합주택이긴 하지만은 네. 아파트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좀 애매하네.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나눠져 있어요. 아파트, 빌라, 연립 뭐 이런 거 다 근데 나눠져 그건 법적으로 있어요. 나눠져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법적으로 그렇겠죠. 나눠져 있죠. 하여튼 그래서 아파트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 보면 됩니까? 작가님이 조사하신 걸 제가 좀 전에 봤는데 뭐 최초로 우리나라에 지어진 거는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도요타 아파트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아, 교수님 모르셨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 충정 아파트. 네, 그게 최초의 아파트가 맞아?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 그게 아. 최초의 아파트래요. 아, 그게 최초고 제일 오래됐고 제일 오래되기도 네. 하고. 네. 두 가지 지위를 다 갖고 네. 있어요. 현존하는. 오. 그다음 해방 이후에 지어진 게 또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몸으로 느껴봤던 처음 경험해봤던 거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거든요. 아, 여의도 시범. 시범 아파트. 네. 그게 몇 년쯤이에요, 대충? 그게 70년? 70년. 그러니까 네. 아파트를 시범으로 짓는다 해서 시범 그렇죠. 아파트예요? 아, 네. 그래요? 그때 뭐 마포구에도 그 전에 지어진 것들도 있고 뭐 와우 아파트라고 해서 부실 시범으로 아. 무너진 것도 네. 있고. 네, 그런데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가서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집도 있고 뭐 수도꼭지 틀면 온수가 나오는 데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을 했던 데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였어요. 그 내가 그 아는 그 KBS PD가 그 시범 아파트 살잖아요. 지금? 네. 어우, 그거 진짜 비싼데. 그거 이제 재개발을 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가로 사는 건 진짜 비싼 집이고. 자가예요. 자가예요? 네. 와, 한 20. 아이고 2% 오면 꼭 집값 얘기만 해. 아, 그 관심이 그건데 어떻게 해? 근데 아내를 네. 그 엄청 오래된 집인데 아내를 맞습니다. 싹 고쳤더라고. 아, 좋더라고. 근데 안에서 살기에도. 아 그래요? 왜 좋아요? 아니 그 보스턴 같은 데 가면은 비컨 힐이라고 하는 보스턴? 네, 네. 거기는 진짜 150년도 더 된 200년도 더 된 막 이런 데인데 그걸 그대로 두고 안에를 계속해서 고쳐서 쓰는데 지금도 제일 비싼 집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뭐 균열 가구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좀 안전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아. 건축 왜? 구조 기술이 네. 이게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네. 부잣집들 집은 튼튼하게 지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날림으로 지은 집들은 아, 무너질 것 무너지고. 같은데 이것들은 뭐 그 당시에는 정확한 구조 계산도 없으니까 네. 그냥 경험에 의해서 되게 튼튼하게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100년 넘은 아파트들도 그래서 네, 쓸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비싸고 아무래도 선호돼요?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럭셔리한 상품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아, 유독 우리나라가 네, 좀 유독 심한 심해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정말 부자들은 다 주택에 살죠.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콘도미니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시에서 직장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산다든지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이 키우고 살려면 주택에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좀 보통 돼 학생이나 있죠. 뭐 이 싱글들이 주로 아파트 많이 살죠. 네, 학생 싱글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들 아, 이런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역사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등장했을 때와 유럽이 아파트가 등장했을 때는 배경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700년대부터도 되게 잘 살았잖아요. 도시들은. 네. 그러니까 이미 파리나 런던 같은데 뭐 7층짜리 건물이 막 있고 그 상태에서 옆에 뭐 10몇 층짜리 1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네. 옛날 집에 비해서 사실 더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옛날 집이 더 좋아요. 중정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70년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택을 보시면 6.25 전쟁 이후에 거의 폐허해서 날림으로 지은 집들밖에 없었고 온수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었잖아요. 그나마 아파트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제일 좋은 집의 주거 형태였던 거예요. 신세계였구나. 네. 그럼 그때 인식이 이렇게 굳어져서 그렇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과 엮여진 게 있는데 네. 일단은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갔을 때 세 가지가 크게 바뀌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온수가 나온다. 온수. 두 번째가 주차가 편하다는 거. 아, 주차 편해. 세 번째가 더 제일 중요한데 낮 시간 동안에 어머님들이 밖에 나가실 수 있게끔 집이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아, 보안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게 철문이잖아요. 창문이 안 보이는 철문이 하나 딱 있고 자기 대문이 철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방화문으로.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경비 아저씨가 입구에 막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지켜주고 앞에 철문이 막고 있으니까 낮 시간 동안에 도둑이 들어갈 일이 없죠. 근데 주택에 제가 살았을 때 생각해 보면은 도둑 진짜 그때는 많았.
정말 도둑도 많이 들고 항상 집에 누가 있었어야 됐어요. 아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다고요? 네, 그때는 제 기억엔 그래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는 집을 지켜야지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아 그랬어요? 강남으로 이사 간 다음부터는 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시간. 지금은 도둑이 없잖아요. 아, 물론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네. 걱정하고 사는 나라는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엄청 치안이 좋아진 거고 예. 197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저도 뭐 마당에 세워놨던 자전거 도둑 맞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항상 도둑 맞은 스토리가 많았어요. 교수님. 네. 그 훔쳐갈 게 있는 집이었다는 걸 감사하게 아 생각. 계속 그렇게 여기서 꼭 하여튼 꼭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꾸 나를 부르주아로 만들고 자기를 프로레타인 척해. 돈 많이 버시잖아요. 어? 도둑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집은. 예. 훔쳐갈 게 없는 걸 어떻게? 아유 문 항상 대문 열어놓고 아유 열어놔야지. 누가 오면 오히려 반갑지.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아유 그래요. 또 아파트라는 게 좀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혹은 개념이나 이게 조금 서양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사생활에 대한 아주 강한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게 결국에는 강수량 때문에 그래요. 에? 비가 얼마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네. 품종이 달라져요. 농사 품종이. 우리는 1000mm가 넘게 내리잖아요. 예, 예. 1년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1350mm 내려요. 네. 그 벼농사를 짓죠. 그렇죠. 유럽은 1년에 850mm 내리거든요. 밀농사. 얘는 밀농사를 지어요. 근데 벼농사 지을 때 풍경을 보시면 네. 우리는 집단으로 모내기를 해야 되고 아 네. 그때가 딱 있으니까. 저수지 공사도 해야 되고 토목공사가 네, 많잖아요. 네. 그 집단으로 노동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집 숟가락도 다 알고 개수도 알고 이런 거가 네. 벼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밀농사 지역은 밀레인가 뭐 씨 뿌리는 남자 그림 있잖아요. 아 이삭줍기 뭐 이런 거요? 혼자 씨 뿌리고 다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농가의 신기하다. 풍경도 달라요. 유럽에 가시면 이렇게 농가들이 띄엄띄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밀집돼서 살거든요. 네네네네. 마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지적이신데 네. 문화권이 다르니까 내가 이런 것들도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서 서로 이게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고 네. 이런 경우도 좀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근데 밀도가 높은 도시 생활은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 그 사람들은 일단 온돌이 없었으니까 벽난로로 난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이미 8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8층이요? 네. 와. 그러니까 8층짜리 아파트를 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층, 10층 지으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야 우리는 8층까지만 짓자. 뭐 이렇게 해 있었다고요. 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유럽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생활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한 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산업혁명 이후니까 그 농사 짓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사람들은 밀집해서 사는 거가 네네네네네.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우리나라의 흔한 아파트 형식은 어디에서 따온 거예요? 아파트 형식 처음에 무슨 뭐 줄기세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는 맨 처음에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 만든 그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어렵나요? 네. 유나이티드 해비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어디?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있는 건데 아. 그 사람이 처음 사실은 아파트라고 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흔히 아는 아파트 네. 형식.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독일의 힐버즈하이머라는 건축가가 또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린 1920년대 그림을 보면은 네. 지금 딱 우리가 보는 잠실에 있는 판상형 아파트 단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일 건축가, 프랑스 건축가 다 유럽이잖아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유럽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니까 집들이 다 부서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는 거 보면은 다 폭격하잖아요. 융단 폭격. 네네네네. 그래서 도시를 파괴하고 전쟁을 이기는 쪽으로 전략이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다 부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빨리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건물을 고층으로 빨리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철근이 하여튼 고층 짓는데 제일 중요한 뭐군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20세기의 건축을 가장 많이 바꾼 신기술이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입니다.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로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능해진 거죠. 그럼 세계적으로 서울이 아파트가 제일 많긴 해요.
홍콩이 그러니까 더 많지 않나? 아, 홍콩이 더 많아. 거기는 뭐 도시국가니까 뭐 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는 당연히 많을 거고요. 홍콩은 진짜 장난 아니야. 네, 거긴 뭐 거기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도시라고 네, 봐야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이런 일반적인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아파트 아. 비율이. 네, 60% 정도 되니까 네. 아. 되게 많죠. 근데 아파트라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효율성을 높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싼 게 타당한 겁니까? 글쎄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공급자가 소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요. 공급자가 아. 소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저 건설사들이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이 네.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음. 자기네들이 그냥 TV 광고 때리면서 계속 공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도 좀 안 되고 네. 그쪽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나라는 이제 LH에서 토지를 팔 때 네. 대규모 단지로 파는 거예요. 음. 그러면 대형 아파트 단지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네. 그런 거는 메이저 건설사들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몇 개 안 되는 메이저 건설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은행한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 다여섯 개 되는 브랜드들이 대한민국의 주택 산업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니까 그러네.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네네네. 나오는데도 문제가 있고 가격도 좀 그렇겠죠. 근데 이게 저는 뭐 워낙 경험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외국의 네. 아파트를 보면 대체로 그냥 한 네, 동짜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보면 단지잖아, 단지. 완전 대단지로 그래서 예. 단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이게- 그게 예. 문제죠, 사실은. 그게 좀 다른 나라랑 좀 다른 아, 점 우리밖에 없어요, 이런 게? 난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맞습니다. 그런 오. 이 정도로 뭐 3천 세대 이렇게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가는 거는 네. 대한민국의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오, 봐요. 그래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강남 개발을 할 때, 네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데 있어요. 갑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보세요. 유럽은 다 파괴가 됐지만은 네. 적어도 상하수도 시설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택지는 이미 다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7, 8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으면 되죠. 네. 근데 우리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하수도도 없었던 때잖아요. 근데 서울로 인구가 500만 명, 600만 명 막 밀려드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빠르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과 동시에 집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네네. 강남 개발할 때 보면은 뭐 구현대 아파트 단지 압구정동 이런 거 네. 엄청나게 한 4천 세대 되는 걸 한 번에 이렇게 땅이 구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땅을 필두로 해서 뭐 현대건설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획일화된 주거 환경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표준화와 대량 생산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1970년대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네. 앞으로 나라에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아파트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좋은 아파트 디자인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 자체는 근대화를 만들 때 꼭 필요하죠. 네. 도시의 고밀화를 만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가 디자인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획일화되어 있으니까 돈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서울, 부산, 대구 뭐 다 네네네. 전주, 광주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생기면은 이게 화폐 같은 기능을 가져요. 내가 언제든지 환금할 수 있고 집마다의 개성이 없이. 네, 개성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고 언제든지 팔아서 딴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있고 환금성이 좋아지니까 아. 모든 사람들이 주거를 살 때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이 빌라나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대형 아파트 단지를 더 선호하죠. 통용되는 화폐 같이 활용이 된다는 게 네. 고민 많이 하셨네 이쪽으로. 네. 오, 아, 중요한 얘기네. 네. 사고 팔기도 편하고 그래서 어. 아파트는 그냥 어느 동에 몇 층 하면 그쵸. 그 집 안 가봐도 안 가봐도 어차피 똑같은 그게 상품이니까. 그 화폐의 개념이잖아. 네, 그냥 와. 제품처럼. 그럼 건축하는 회사에서는 건설하는 회사에서는 네. 그게 유리하겠네요. 요리하죠. 아. 왜냐하면 그 결국에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잘 사냐면은 기존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랑 비슷한데 찾을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익숙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타입을 시도를 안 해요. 공급자가 그렇게 몇 개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에서는 다양성을 키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에서는 좀 다양해요. 다양해요. 엄청 다양해요. 아파트 형식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모양의 아파트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저희가 이제 상상력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저도 보면 깜짝 놀라요. 되게 거기는 부러운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1년에 딱 하나 상 주는 빌딩 오브 더 이어. 그래서 올해의 건축물이라고 상을 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싱가포르 아파트 그것도 임대주택이 막 3년에 2번 뽑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희한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좀 가지게끔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 규제를 가하든지 획일화가 되면 디자인이 획일화가 되면 문제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정량화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 표현할 때도 항상
연봉 얼마짜리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 이상 집은 뭐 몇 평 이상 뭐 이렇게 다 평수 숫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가 사회의 어떻게 뿌리 깊은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영향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네. 이거는 어떤 그 소비자의 요구의 변화로 변화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군요. 네, 일단 소비자들도 바뀌어야겠지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거는 공급자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공급자들이 마인드가 바뀌려면은 네. 소비자가 자꾸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셜록 현준 유튜브를 하면서 잠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건축에 관심을 가지면서 야 우리 이런 아파트 말고 좀 새로운 거 좀 만들어야지라고 조합원에서도 요청을 좀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 수요가 올라가야지 네네. 그런 다양성이 생기고 근데 다양성이 생겨야죠. 쉽지 않은 게 소비자의 가장 큰 요구는 집 한 채 갖는 거야. 네. 어떤 집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갖고 이제 그 집이 올라가는 거. 네. 그게 제일 이제 희망인데 조금 그 힘 빠진 얘기 하나 드리자면 셜록 현준이 여기보다 훨씬 잘 되는 채널입니다. 네. 여기서 홍보하자고요. 여러 두 분은 좀 믿습니다. 곧 성장하실 거라고. 네, 분발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아파트를 동일하지 않게 그러니까 획일화되지 않게 좀 앞으로 짓게 만들려면 나라에서 그 건설회사들한테 니네 그렇게 짓지 말라고 규제를 하거나 네. 아니면 새롭게 좀 이쁘게 짓는 아파트에 뭔가 뭐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주거나 들어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예. 만약에 지금은 뭐 그냥 공급 자체만으로도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나름 뭐 몇천억씩 이렇게 아마 들어가는 걸 텐데 거기에 모험 걸기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대 수가 많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신네들이 아파트가 30동인데 3동씩 묶어가지고 뭐 다른 다양한 걸 한다. 그렇게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내가 10% 올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얘기 내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했던 것 같아. 이제 잘 들리네. 근데 복습하는 것 같아. 들렸거든. 네. 잘 들리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분양하고 나면은 네. 가격은 또 다 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두 번째 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집을 비싸게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데 있어서 약간의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제가 요거했을 때 그때 최욱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건축 설계사무소 일자리 창출하시겠다. 되게 깐족대면서 죄송합니다. 네. 그때는 모든 게 다 꼬여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뭘 말했더니 옆에서 정영진 씨가 막 괜찮은 것 같아. 그랬더니 입만 산 것 같아. 복습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가격은 좀 내년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만 네. 제가 볼 때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너무 올랐잖아요. 사실. 너무 올랐어. 야, 그 적정 수준은 근데 어디라고 혹시 보세요?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3프로 TV에서 봐야죠.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적정 수준을 나는 누군가가 계산할 수 있다고 봐. 저 사람들의 벌이 뭐 이런 네, 걸 다 네. 따져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그 봤어요. 그 프로 뭐 성함은 제가 감각이 안 나는데 네. 한 24%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예, 뭐 그 부동산 애널리스트 분이 현재 가격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봤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형태가 사람들이 살기에 편한 건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게 편한 거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체득된 거예요? 편한 건 맞죠. 그건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을 살 때 보면은 장 보러 갈 때 한참 걸어가서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 들고 갔다 갔다 했는데 이 아파트에 살면은 같은 동 안에 슈퍼마켓이 있고 심지어는 배달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편안해진 게 있고 저는 근데 아파트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사회의 밀도를 높였잖아요. 도시의 공간의 밀도를. 그 얘기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장사하는 얘기.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생각해 보시면은 상권이 형성된다는 네. 거예요? 옛날에 조선 시대 때 보시면은 우리가 장터가 5일장이고 3일장이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모여서 마켓이 매일매일 열릴 정도로 주변에 소비자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국밥집을 장터에서 할 때 국밥을 하루 열었다가
3, 4일 쉬었다가 다시 또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닷새 뒤에.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국밥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농사 짓다가 와서 국밥 팔다가 농사 짓다가 와서 국밥 팔다가 그러니까 직업이 분화가 안 되고 상업으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농사로만 돈을 번다는 얘기는 그거는 땅 문서 물려받은 사람만 부가 대물림돼서 부자인 거예요. 그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뒤로 갈수록 500년이나 안정된 사회긴 했지만은 굉장히 고착화되는군요. 고착화되고 신분이 고착화되고 새로운 부자가 안 나오는 사회가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깬 게 아파트라고 봐요, 저는. 아파트가 되면은 단위 면적당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가게라는 게 생겨나고 슈퍼마켓 뭐 각종 상가가 생겼잖아요. 그런 새로운 직업과 가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대신 이제 지금의 같은 획일화가 획일화된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파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좀 제한하고. 가치관을 망가뜨린다. 네네네. 그 다음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아파트는 첫 번째 다양성, 두 번째는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그게 중요합니까? 마당 네. 같은 발코니 있는 게? 왜냐하면은 네.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만들면은 그 안에 정원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아파트 정원을 다 공원이라고 보면은 도시 내에 엄청 공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담장으로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내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코니는 다 확장해서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당 같은 발코니, 내 정말 프라이빗한 마당 같은 햇빛도 들고 비도 맞을 수 있는 발코니가 만약에 있다면 네.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내의 그 공원은 사람들에게 오픈할 정도로 관대해질 거라고 저는 봐요. 내 작은 마당이 있다면. 네. 그러면은 그냥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공원이 하나씩 있는 그럼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되려면은 일단 1층을 좀 한층 높여야겠죠. 프라이버시를 더 지켜주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네. 예를 들어 대로변 쪽에 가까운 쪽 녹지라도 좀 이렇게 오픈을 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층수 제한을 좀 풀어준다든지 1층을 좀 띄워서 1층을 시민에게 개방하면은 또 다른 인센티브를 한 층 정도 더 높게 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똑같은 이 형태에서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면은 앞으로 창의력이나 이런 건 점점 좀 퇴보한다 이거예요? 창의력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사회가 아니에요? 붕괴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네, 봐요. 왜냐하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공통의 추억이 없어지고 내 공간 외에는 다 돈 내고 들어가는 공간이고 이렇게 되면은 한 도시에 살아도 우리는 공통의 추억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게 진짜 큰 경쟁력이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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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 제가 왜 지난번에 나와서도 뭐 벤치와 공원 뭐 이런 네네네네. 강조를 한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하려면 기본이 뭡니까? 공통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공통의 추억.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공통의 추억을 뭘로 만들었냐면은 국민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래시계나 허준 같은 거 전원일기. 60% 이렇게. 그러면 모래시계 마지막 회 최민수 씨 돌아가시면 다음날 아침 가면은 모든 국민이 다 감정 상태가 비슷하잖아요. 옛날 2002년도에 월드컵 때가 우리가 제일 네네네. 융합됐을 네.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짜로 공통의 추억을 만드는 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빈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만약 이제 우리와 같은 그런 세대 밑 다음 세대가 이제 예를 들어 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랐다면 네. 우리랑은 매우 다른 인류가 될 가능성이 좀 그럴 수도 높은 있겠는데 거죠? 잘하면. 네, 그럼요. 이 아파트 키드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디어의 소비가 많아져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자연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우리는 마당이나 골목길에서 뛰놀았는데 아. 얘네들은 아파트 거실이다 놀고 복도에서 뛰놀고 학교에 가면 교실에 있고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봉고차에 실려서 다니고 그러니까 자연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뭔가 변화하는 환경을 봐야 되는데 이 공간들은 안 바뀌잖아요. 예. 바뀌는 건 뭐밖에 없냐? 미디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주거 형태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끼치네. 그럴 네. 것 같아. 근데 또 문제는 미디어의 소비가 늘어나면은 가상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얘기잖아요. 네. 가상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편협하게 이렇게 사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공통의 추억을 쌓는 거는 이 사람의 익명성의 상태에서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통의 추억이 쌓이는 건데 네. 가상 공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취향별로 모이고 정치 성향별로 모이고 맞아. 서로 이게 오갈 수 있는 그 정보가 별로 없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갈등이 높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네. 조금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그러네.
그래서 그 막 댓글 같은 거 봐도 네. 뭐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 A야 B야 맞아. 이걸 계속 요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편하거든 본인들도. 사지선다도 아니야. 이지선다. 그러니까. 이거 참. 그게 다양성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주거부터가 획일화돼 있고 학교도 다 획일화돼 있고 다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강요받잖아요, 우리는. 네. 저는 그게 되게 불만이거든요. 아.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좀 네. 유력한 분이시니까 좀 강의도 많이 하고 다니시고 그러세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네. 많이 해? 이 아파트 만들고 네. 그 좀 가운데 좀 골목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골목에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골목이 네. 이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옛날에 안 좋은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는 지어야 되는데 네. 그럼 적어도 우리는 뭘 보존해야 될 것이냐. 네. 그 저는 진짜 보존해야 되는 거는 그 말씀하신 골목길의 모양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막골 옛날에 네, 가보시면은 네. 꼬불꼬불한 길에 막 비 내릴 때도 막 막걸리 먹고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재건축하면서 피막골에 있던 가게를 그대로 유지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직선의 복도 같은 데다가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골목길과 복도의 차이는 하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거든. 그리고 앞에 길이 직선으로 돼 있으면은 끝이 보이잖아요. 근데 꼬불꼬불하면은 걸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풍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 낡은 한 50년 전에 지어진 한 80년 지어진 쓰러져가는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골목길의 모양을 지키는 게 그 공간의 체험을 더 유지 보존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눈에 다 안 보이는 게 더 매력적인 거다 이거죠? 네. 그 재건축을 유도할 때 강북을 재건축하면은 골목길을 유지하라고 법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골목길을 가는데 그 건물 단지 안에 그러니까 이 블락 안에 가운데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건물을 위에다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존할 골목길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로 건물을 지하는 당연히 지하 주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골목길을 유지하면서 지으면은 차라리 거기는 고층으로 좀 짓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뭔가 주고받는 게 계약이 있어야겠죠. 야, 이 결정권자가 이러한 고민들이 네. 분명히 있어야겠네. 네. 유현준 교수님이 차라리 결정권자가 되는 게 어떨까 싶은. 형, 안 돼요. 자기 네. 역할이 있고 네, 그릇이 그럼요. 있지. 그릇? 그릇이 있지. 이 사람이 근데 저는 그 뭐랄까요?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이 결정권자라고 하는 그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건 그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그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유권자는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셜록 홈즈를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조그만 데 있을 게 아니라 네. 좀 많이 좀 하세요 역할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네. 하실 분이네 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 들어보니 맞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수궁도 가고 함께 네. 고민하고. 네,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좋네. 어떻게 이제 살아왔는지 등을 이제 서울 생활사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내년 4월까지 무료 관람이 되니까 집들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현을 좀 해놨다고 하니까 거길 좀 가서 네. 보시면서 어떤 집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어떤 주거 형태가 우리 서울시의 주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시민분들이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집이라는 게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아주 저 획일화된 집에 살고 있죠? 예. 최욱 씨는? 예. 뭐 저는 전세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 예, 전세예요. 전세인데 왜? 아이고 왜 자꾸 그렇게 아니 뭐 해요? 자가가 죄는 아니에요. 누가 죄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세 살고 있다 이거죠? 예, 전세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펜트하우스입니다. 네. 아, 빌라로 눈 가리지 마요. 청담동 빌라. 아니. 대방동. 대방동. 네. 자 오늘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 오늘 좋았어. 항상 교수님 뵐 때마다 늘 정말 늘 좋아? 새롭고 내 마음이 바뀐 거구나. 오늘 좋았어.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현준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의견으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죠. 채널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메일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